안녕하세요. 오늘 백제 노구 제작 기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될 국립익산박물관 학예연구사 송현경입니다. 먼저 시작 순서는요. 노구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다음 백제 노구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금 현재 가까이 있는 미륵사의 노구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노구 제작 기술에 대해서 살펴보는 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균은 납을 주 성분으로 하는 유약이고요. 700에서 800도씨 낮은 온도에서 녹는 일종의 저화도 유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약의 주 성분이면서 용융제인 납에 주목을 해서 연유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기존 유약보다 노규가 낮은 온도에서 녹을 수 있는 게 바로 이 납이 들어가 있는 성분 때문입니다. 근데 기물의 색깔이 현재 옆에 보이는 토기와 같이 녹색을 띠는 제품이 많다 보니 흔히 노규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노규는 중국 한나라 때 처음 만들어졌고요. 이때는 반짝반짝 빛이 난다고 해서 유리 또는 유리약이라고 불렀습니다. 한나라 때부터는 호, 병, 정 등 그릇류들이나 각종 인물, 동물, 가옥을 작게 만들어서 아래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작은 모형들을 만들어서 노규를 시위한 후 무장용으로 무덤에 넣었던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와는 좀 다른 형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삼국시대부터 중국 청자와 중국 시유 도기의 영향으로 직접 생산을 하게 되는데 특히 백제에서는 사비기부터 토기에 노기 제작 기술을 적용을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뒤에 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와는 다르게 부장용이 거의 나오지 않는 것이 백제 노규의 또 하나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백제 노규는 지금 아래쪽에는 표를 보면 알겠지만 주로 부여 지역에서 출토가 되고요. 이 앞에 두 칸에 있는 게 다 모두 부여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적의 노규 제품들이고 뒤쪽이 익산, 충남 지역인 당진과 다음에 나주, 순천 등지에서 출토가 됐고 주로 많은 유적이 확인이 된 것은 부여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적의 성격은 불교 사원과 추정 왕궁지, 그 외에도 왕궁 관련 시설들에서 확인되고 그 외 적은 수량으로 관방 유적이나 고분에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유적의 이름을 보면 왕응사지, 정림사지, 부서산성 이렇듯 부장용이나 고분들보다는 일상생활 유적과 일상생활용품들이 대부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여의 노규 제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부여 지역의 노규를 유적의 성격에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불교 사원인 정림사지입니다. 정림사지는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부서산성과 관북이 바로 아래쪽에 있는 큰 대로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부여 시가지 중앙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랜드마크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비도성은 계획도시로 알려져 있는데 이 사비도성을 계획하고 만들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고 발굴조사 결과 소조상과 다량의 기와 중국제 수입 자기 등이 출토가 되었는데요. 지금 아래쪽에 보이는 것이 그 소조상 중에 하나입니다. 소조상은 현재 정림사지에 가면 석탑이 남아 있는데 그 석탑 이전에 있었던 목탑 안에 그 목탑 안을 장엄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조상 중에서는 이제 노규가 시유된 소조상 편이 확인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전혀 녹색을 띠고 있지 않는데 얼굴 부분에서 이제 성분 조사 결과 노규 성분이 확인이 되어서 노규가 시유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노규 소조상 외에도 노규 벼루푼이 같이 출토되었습니다. 이 노규 소조상은 우리나라에서 노규를 시유한 소조상으로 장엄한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능산리 사지입니다. 능산리 사지는 6세기 때 창건된 사찰이고요. 이 역시 왕실 발원 사찰인데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창왕명 석조 사리갑입니다. 능산리 사지 목탑지 지하에서
확인이 되었는데, 이 사리감에는 백제 창왕 13년에 그 죽은 누이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내용이 실려 있어서 바로 왕실 발원 사찰임을 알려주는 곳이고요. 이곳에서는 또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금동대학로가 출토된 곳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노교 병편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왕사지인데요. 왕사지는 6세기 때 창건된 사찰로 부서산성 맞은편에 백마원 건너편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이 역시 왕실 발원 사찰입니다. 가운데 있던 목탑지 심초석에서 옆에 보이시는 3중의 사리기가 확인됐는데, 가장 바깥쪽에 있는 청동사리함 외면에 명문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정윤년에 백제왕이 죽은 왕자를 위해서 사찰을 세운다. 이를 통해서 이 사찰 역시 왕실 발원 사찰임을 알게 됩니다. 왕사지에서는 노교 기대평가 노교 단지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왕궁 관련 유적인데요. 지금 사진 속에 있는 게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입니다. 관북리 유적은 익산 왕궁리 유적과 마찬가지로 백제 왕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그래서 동일하게 아래쪽에 대형 건물지, 동일한 형태의 정각 건물지들이 확인되었고요. 연지와 많은 건물지들이 확인되었는데, 그곳에서 노교 그릇편과 노교 벼루편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소산성은 관북리 바로 뒤쪽에 있는 부소산에 위치한 산성입니다. 왕궁의 배후산성으로 알려져 있고요. 저 안에 역시 이제 벼루편과 그릇편들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관방유적입니다. 사비도성을 둘러싸고 있는 나성유적에서 노교 제품들이 확인이 되는데요. 나성은 위쪽에 북나성과 옆에, 이쪽이 능산리 고분군이거든요. 그쪽을 가로지르는 곳이 이제 동나성으로 구별이 되어 있고, 서나성은 확인되어 있지 않는데 아마도 백마강을 천연 해자로 해서 따로 나성을 두르지 않은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나성 유적에서는 중국계 청자, 아래쪽에 보이는 중국계 청자와 중국계 노교자기들과 함께 위쪽에 보이시는 노교 제품들이 확인되었습니다. 대각이 달린 그릇이나 기대편, 그다음에 벼루 다리 등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국남지 있는데요. 국남지는 부소산 남쪽에, 정남쪽에 위치한 왕실 정원 유적으로 추정되는 곳이고요. 이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있는데, 삼국사기에는 무왕조에 궁성 남쪽에 큰 연못을 파고 버드나무를 심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후대에는 저쪽에서 배를 띄워서 비빈들과 놀았다는 기록도 있는데, 그곳을 조사해 보니 이렇게 또 노교 기대편과 노교 벼루편이 확인되었습니다. 국남지 바로 옆에 있었던 화지산 유적에서도 노교가 확인이 되는데요. 화지산 유적은 이궁지 또는 망해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의자왕조에 보면 이제 망해정, 국내 남쪽에 망해정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아마 이 지역이 화지산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이쪽에서는 우물 유적이 예전부터 확인이 되어서 어정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발굴조사 결과 초석 건물지, 벽주 건물지, 목책시설 등 다양한 유구들이 확인되었고, 이외에도 이제 백자 벼루와 연통형 토기, 수막새 등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이곳이 격이 높은 건물이 존재했던 곳으로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쌍북리 유적인데요. 쌍북리 유적은 부소산성 동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은 창고나 국가시설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로는 목관들이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목관은 물건의 꼬리표로 달려있던 부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곳에 이제 외경부라는 글자가 써 있어서 이곳에 바로 국가 창고 관리였던 외경부가 있었던 곳으로 이제 추정하게 되는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온 노교 제품은 좀 특징적인 게, 이게 지금 왼쪽에 있는 오른쪽으로 가야 돼. 두 제품 중에 하나가 이제 뚜껑의 꼭지 부분이고요. 하나는 주전자의 주고 부분인데, 앞에서 보신 것들은 녹색빛을 띠고 있었는데,
이 두 유물들은 은빛을 띠고 있거든요. 녹이 들어있는 납이 산화를 하면 이렇게 은색으로 변화를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한나라에서는 은제품을 만들기 위한 연금술로서 이렇게 녹유 제품을 만들어서 일부러 은화시켰다는 기록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구아리 유적입니다. 구아리 유적은 공남지 남쪽에 위치한 유적인데요. 교회를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 일부분만 구제 발굴 형식으로 조사가 된 곳입니다. 부여지역 같은 경우에는 고도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공사를 하더라도 무조건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러한 일환에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 유적은 두 단계로 이루어진 유적인데, 추정 화장실 유적이 먼저 있었고, 그 유적이 폐기된 이후에 주거시설로 추정되는 벽주 건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소, 돼지 등 동물뼈, 어패류, 그다음에 목공구, 토기, 중국제 청자, 그다음에 오칠이 있었고요. 또 기생충난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추정 화장실로 화장실 유구로 추정했던 겁니다. 이 외에도 목관이 확인되는데요. 중불나솔명이 있어서 이쪽에도 역시 국과 관련된 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하고, 또 밑에 보이시는 청자가 같이 출토된 겁니다. 이곳에서 나온 녹유 제품들은 대부분 뚜껑류들이 대부분이고요. 이와 함께 앞에서 보신 청자 벼루나 오칠 제품이 출토된 것을 봤을 때 문자 생활을 할 수 있는 관료나 귀족 이상의 사람이 거주했고, 그다음에 중국제 청자였거든요. 그만큼 신분이 높았던 사람이 살았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지방의 녹유입니다. 지방의 녹유는 이제 관방 유적에서 확인이 되는데요. 일단 순천 검단산성과 여수 고락산성에서 각각 한 점씩 확인이 되었습니다. 여수와 순천 지역은 전남 동부 지역의 신라와 마주하고 있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특히 6세기 이후에 대가야가 멸망을 하고 나서 이 지역에 산성이 급속도로 축조가 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백제화가 진행된 곳이기도 합니다. 다음 고분 유적인데요. 나주는 수도랑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죠. 부여와는. 그곳에 장과 잔받침, 그다음에 녹유로 시유된 방추차가 출토되었습니다. 방추차는 실을 뽑는 데 쓰는 도구이기 때문에 이 무덤의 주인이 여성이다라는 추정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 부분은 확실치 않고요. 여기서 보신 녹유 잔탁 같은 경우에는 옆에 보이시는 게 무령왕릉의 동탁은잔인데, 무령왕릉 칠도품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남아있는 녹유 잔탁이 대각 부분, 다리 부분이 많이 이제 결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각이 남아있었으면 더욱 유사한 형태였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제품은 지방에서 직접 제작을 한 것이 아니라 중앙왕실에서 제작을 해서 지방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앞에서 계속 부여 지역에서만 주로 출토가 됐던 녹유가 이렇게 지방에서 발견되는 것은 백제의 확장과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들 지역이 뒤늦게 백제에 속해하는 지역이고 전략적 요충지라는 점도 그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중앙에서 고급 물질 문화를 가지고 지방을 통치하는 데 활용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익산의 녹유입니다. 익산에서는 부여와 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특징인데요. 먼저 사찰 유적인 미륵사지에서 녹유 기화가 나고요. 왕궁 유적에서는 백제 왕궁으로 추정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서는 뚜껑이 있는 녹유 항아리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다음 관방 유적인 익산 토성에서는 녹유 뚜껑이 확인이 되었고요. 다음 쌍릉 옆에 있는 제일시설로 추정되는 서광도 유적에서 역시 녹유 기대편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와가마 유적인 연동리 가마터에서 그냥 일반 수막새와 함께 녹유 석가래 기와가 같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렇듯 익산은 단일 지역 내에 다양한 유적에서 녹유가 확인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단일 지역에서 여러 가지 유적 내에서 또 녹유가 확인되고 있는 것은
부여, 사비도성과 굉장히 유사한 형태고 다른 지역에서는 특히 그 전에 수도였던 웅진에서도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그만큼 익산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음을 알려주는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백제 노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백제 노교는 왕실과 왕실 발언사찰, 이런 왕실 관련 유적에서 주로 출토를 하고요. 사비도성이 부여에서 주로 출토되고 있어서 아마도 왕경인들의 고급 문화였으므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보다는 일상생활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사례가 훨씬 많고요. 중국과는 달리 부장용보다는 그릇벼루 등 일상생활용품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신라와 고구려와 달리 벼루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되는데 아마도 중국으로부터 중국 청사 벼루들이 수입이 되고 그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것을 모방해서 만든 것이 아닌가 추정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벼루들에는 또 사형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게 장식용이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사용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음은 미륵사와 노규기와입니다. 미륵사는 잘 아시다시피 7세기 무왕대 창건이 되었고요. 가람 배치가 굉장히 독특한데 보통 백제 가람은 앞에 중문이 있고 그 뒤에 탑이 있고 그 뒤에 금당이 있는 그것을 회랑을 둘러놓은 하나의 원이 하나의 단위입니다. 정림사지도 그렇고요. 왕흥사지도 그렇고요. 능상사지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미륵사지는 그 원이 세 개가 나란히 있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고 이곳에서 바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노규기와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륵사지 석탑은 해체 수리를 하면서 사리정엄이 확인이 되었는데요. 그 사리정엄 가운데 사리보명기를 통해서 이 미륵사가 누가, 왜, 언제 창건을 했는지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리보명기에는 백제 왕후 사택적덕의 딸이 재물을 희사해서 가람을 세운 걸로 되어 있고요. 게다가 창건연대가 기해년 639년이라는 절대년도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부여에 있던 왕흥사나 능산리 사지와 마찬가지로 왕실 발원사찰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륵사에서 나오는 노규기와는 석가래 막세인데요. 유일하게 석가래 막세에만 노교가 시유되어 있고 노교가 시유된 석가래 막세만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이시는 게 부여 지역에서 출토되는 석가래 막세입니다. 부여의 석가래 막세는 잎이 8엽에 노교가 시유되지 않았죠. 그런데 미륵사지의 석가래 막세는 노교가 시유된 것이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고 다음 잎이 7개입니다. 부여 지역의 수막세나 수막세나 석가래 막세는 모두 8엽이에요. 그러다 7세기가 되면 7엽이 나타나긴 하는데 미륵사지의 노규 석가래 막세는 모두 이 동일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7엽의 안쪽에는 5옆에 인독 장식문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중방이라고 하는데 중방 테두리에는 꽃을대가 표현되어 있어서 장식성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부여와 마찬가지로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는데 저것은 석가래 끝에 못으로 박아서 고정하기 위한 목구멍입니다. 미륵사지에 있는 노규 석가래 막세는 모두 동일한 형태라고 했는데 이러한 동일한 형태의 수막세가 총 1300점이 넘게 확인됩니다. 출토 위치는 금당지와 탑지, 강당지, 승방지, 회랑지 등 점랑지를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건물지에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기존의 주요 위계가 높은 건물이라고 할 수 있는 중문, 금당, 목탑만 노규를 장식한 것이 아니라 사역 전체가 노규 기와로 올려서 노규 기와로 장엄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고 이에 그만큼 공력을 들여서 사원을 건축했음을 보여주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노규 기와는 언제부터 사용을 했던 걸까요? 노규 기와는 중국 서한 때 사용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베트남 북부에 있었던 남월국 궁전 정원에서 발견된 노규 기와, 쑥기와가 그 첫 번째, 현재까지는 가장 오래된 노규 기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월국에서조차 사용을 했다면 아마도 중국 한나라 황궁에서도 이렇게 녹유 귀화를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이후 북위 왕궁에서도 녹유 귀화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운광석굴을 살펴보면 운광석굴은 북위 시대 때 건립된 석굴 사원입니다. 이 석굴 사원 위쪽에 불교 사원지가 있는데 그 위에서 녹유 암기화가 다량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운광석굴은 북위 선문제, 효문제, 풍태후, 후원으로 만들어진 황실 사찰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황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운광석굴은 왕즉불사다, 왕이 곧 부처다라는 사상 아래 조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저 운광석굴의 부처가 효문제의 얼굴을 따서 만들었다라는 설도 있습니다. 운광석굴의 굴중 33, 35굴 바로 위쪽 큰 대지에 불교 사원지와 탑지가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곳에서 녹유를 시유한 평기화인 암기화가 다수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곳은 한때부터 궁궐에만 사용되던 녹유기화가 불교 사원에 사용된 첫 번째 사례이고요. 이곳을 녹유기화로 장식한 것은 황제와 부처를 동일시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살던 궁에만 녹유기화를 장식한 것이 아니라 황제와 같은 부처가 모셔져 있는 사원에도 녹유기화를 올린 거죠. 중국에서는 이후에서도 불교 사원 중에서도 황실과 관련이 있는 곳에만 녹유기화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당대, 특히 이제 당나라에 들어서면 녹유기화의 수량이 굉장히 늘어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신 남월국의 녹유수키화나 운광석굴의 암기화 뿐만 아니라 수막쇠, 치미, 방영, 전돌 그 종류가 이제 다양하게 되는데요. 아마도 당나라에 들어서면 지붕 전체를 다 녹유기화로 덮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 이제 당나라는 녹유를 만드는 가마를 제외하면 모두 궁궐, 건물이나 황실, 사찰에서만 녹유기화가 확인이 됩니다. 서한 지역의 왕궁인 대명궁이나 다음에 도교 사찰이었던 총룡사, 당 고종의 후원 아래 만들어졌던 서명사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녹유기화들이 확인되었고요. 낙양 지역에서는 상향군, 원림에서 녹유기화가 확인됩니다. 명나라 때 쓰여진 천공괴물이라는 기술 서적에 보면 이와 관련된 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보시면 황실의 궁전에 사용되는 기화는 크게 다르다. 그것은 유리화로 제작된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유리는 녹유를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황실의 궁전에서는 녹유 기화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또 쭉 내려와서 보면 이 녹유 기화는 수도박 친왕 궁전이나 사찰, 도교의 묘에서도 사용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맨 뒤에 보면 민가에서는 이 기화를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은 한나라 이후 즉 명나라 때까지 녹유 기화가 지속적으로 격이 높은 건물에만 사용됨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과연 그럼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백제 미륵사에서 가장 먼저 녹유 기화가 쓰였다고 했는데 백제 미륵사가 창건된 게 639년이고 백제가 멸망한 게 660년입니다. 그래서 통일신라의 녹유 기화를 살펴보면 신라는 통일 이전에는 녹유 제품은 있지만 녹유 기화는 없습니다. 근데 통일 이후가 되면 경주 황룡사지나 사천왕사지, 그다음에 경주 동궁과 월지 등에서 녹유 기화가 확인되는데요. 경주 황룡사지 같은 경우에는 진흥왕이 발원해서 만든 사찰로 6세기 때 창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녹유 기화가 지붕에 올라가기 시작한 건 역시 7세기 이후, 통일 이후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녹유는 어떨까요? 우리나라에서는 백제 미륵사에서 가장 먼저 녹유 기화를 사용했는데 우리나라 미륵사의 창건 연대가 639년이기 때문에 그 이후 백제는 바로 멸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를 살펴보면 신라는 통일 이전에는 녹유 기화가 전혀 확인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통일신라가 되면 이후 경주 황룡사지나 경주 사천왕사지, 경주 동궁과 월지 유적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황룡사지는
신라의 중심 사찰이기도 하고 진흥왕 왕실의 발원으로 창건된 사찰입니다. 이곳에서 7세기 때가 되며 노교 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천왕 사진은 통일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사찰인데요. 통일된 제국을 이룩하면서 만들어진 사찰로 특징적인 게 노교 부연화와 노교 규면화가 나옵니다. 동궁과 월지에서는 조금 더 다양한 종류의 노교 귀화가 확인되는데요. 위에서 보시는 노교 수막세가 처음으로 확인되고요. 밑에 안막세도 처음으로 시유된 안막세가 확인됩니다. 그리고 옆에 보이시는 노교 규면화가 굉장히 다량으로 확인되어서 통일된 신라의 자존심을 높이기 위해서 왕실에 저렇게 노교 기와를 올린 게 아닌가라고 추정됩니다. 마지막으로 노교 제작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교 제작 순서는 일단 유약을 제작을 합니다. 그리고 토기에 이제 유약을 바르고요. 그것을 유약을 말린 다음에 다시 소성, 굽는 작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노교는 산화납, 규산, 산화구리, 산화철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일단 산화납과 규산으로 투명한 유약을 만들고 일단 발색제로서 동, 구리와 철을 섞어서 만들게 됩니다. 여기서 동은 산화소성하면 녹색을 띠고 환원소성하면 갈색을 띠는 성질을 띠고 있고요. 철분은 양이 많으면 갈색을 띈다고 합니다. 백제 노교는 아마도 동을 주 발색제로 사용했지만 철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약간 녹갈색의 색을 띠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노교의 가장 큰 특징은 용해도가 낮다는 건데요. 용해도가 700에서 800도여서 가마 온도가 그 이상 올라가면 유약이 다 새까맣게 타버리기 때문에 그 적정한 온도를 맞춰서 굽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교를 사용한 톡이나 기와는 낮은 온도에서 소성을 하게 되고요. 이 결과 이제 노교 기물은 단단하지 않고 약간 무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노교 자체도 잘 벗겨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앞에 봐왔던 노교들이 많이 떨어져 있고 편으로 많이 남아있는 것도 이러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노교의 용해도가 700에서 800도여서 저화도 유약이라고 불리는데 청자와 백자와 비교를 해보면 청자는 1250에서 1300도에서 소성이 되고 다음에 백자는 1400도 이상에서 소성이 됩니다. 이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노교가 얼마나 낮은 온도에서 소성이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교의 주 성분이라고 할 수 있는 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륵사지에 있는 노교 기와와 왕궁리에서 나오는 유리 도가니, 그다음에 미륵사지에서 나오는 납유리 모두 주 성분이 납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납동위 원소 비를 분석을 해본 결과 앞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일직선상의 분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동일한 산지의 것을 가져다가 사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이 산지 분석 결과 한국의 북부 지역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즉 백제에서 직접 우리나라의 납을 채취를 해서 직접 노교라 납유리를 만들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유약을 만들었으면 유약을 발라야겠죠. 시유하는 방법은 전면 시유하는 방법과 부분 시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면 시유는 말 그대로 기물의 전체, 안쪽, 바깥, 굽 안쪽까지 다 시유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이제 그런 유에서는 대부분 이렇게 전면 시유가 확인됩니다. 다음 부분 시유인데요. 부분 시유도 말 그대로 일부분만 시유를 한 형태로 주로 와전류에서 확인됩니다. 대표적인 게 미륵사지 노교 석가래 막세랑 기면화인데요. 노교 석가래 막세 앞면을 보시면 다들 이제 시유가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뒷면 사진을 보면 노교가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테두리 사진은 없는데 테두리에도 다들 노교가 시유되어 있어서 문양이 있는 면만 노교를 시유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것은 석가래 막세를 지붕에 달았을 때 딱 보여지는 면에만 시유를 했다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당 옆에 있는 게 지붕 처마에 달려 있었던 규면화입니다. 규면화 역시 옆부분에는 당초문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문양이 있는 앞부분과 옆부분만 시유를 하고 아래쪽과 뒷면, 위쪽에는 문양이 없기 때문에 시유를 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을 이제 백제와 신라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노규를 시유하고 난 후 소송 방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명대 천공계물이라는 기록서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진흙으로 빚은 기와를 유류에 쌓는다. 그리고 구운 후 유약을 바르고 다시 다른 가마에 넣어 불을 줄여 낮은 온도에서 굽는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거든요. 이를 통해서 먼저 유약을 바르지 않는 기와를 한번 구운 다음에 유약을 굽고 이 두 번 소성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하나는 유약을 발랐기 때문에 높은 온도가 아닌 낮은 온도에서 굽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명대에는 이미 청화백제까지 나온 상태거든요. 고화도로 올릴 수 있음에도 노교이기 때문에 그 성질에 맞춰서 낮은 온도에 굽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당진 구룡리 가마터는 백제 사비기 연유도기를 노교도기를 만들었던 가마터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이쪽에서는 노귀가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토기 모두 수습이 되었는데, 노귀가 시유된 것과 시유되지 않은 것이 태투와 재질이 동일했고요. 기형도 유사한데 그 형태가 단단히 굽질 않고 무르게 구워져 있는 형태였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토기가 이제 시유가 되지 않는 것, 왼쪽에 있는 게 시유가 된 것인데 동일한 형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가마가 여러 개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의 가마를 이용해서 먼저 굽고 다시 유약을 바른 다음에 다시 2차 소성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노교귀화는 동아시아에서 노교귀화는 동아시아에서는 주로 왕족이 살던 궁궐에 올라갔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노규귀화가 처음 사용된 것이 바로 미륵사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주목할 만한 사실인데요. 백제 왕국 유적이라고 알려진 관복리 유적과 왕궁리 유적에서도 노규귀화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이것은 미륵사가 얼마나 당시에 격이 높았고 얼마나 백제가 신경을 써서 만든 사찰인지를 알게 해주는 대목입니다. 미륵사지 석탑 사리보명기에 보면 무왕을 대왕 폐하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무왕 때의 백제왕을 황제라고 부르며 왕실을 신성하게 하기 위한 천하관이 이미 확산이 된 것으로 보기도 하는데요. 이런 배경에서 미륵사를 창건하고 백제 왕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노규귀화를 올린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것은 아마 당시 신라와 굉장히 전쟁이 치열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더 백제의 건재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수도가 아닌 사비동에서 떨어진, 그것도 불교 사찰에 노규귀화를 올린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